너 강서연이지? 우리랑 좀 가자. 서연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이는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잡아. 제 등 뒤에서 갑자기 철문이 열렸습니다. 철컥. 문에 기대어 있던 제가 비틀거렸습니다. 뒤로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문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할아버지였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아울러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아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12년이 지났지만 아들 민혁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때 제가 내뱉은 말도 선명합니다. 분노로 떨리던 제 손, 창백하게 굳어있던 아들의 얼굴. 저는 국내 굴지의 건설 그룹을 이끄는 회장이었고 제 유일한 아들이 겨우 가난한 화가 따위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70세가 된 저는 그날의 선택을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아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민혁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제 귀에는 철없는 투정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시작해 이 거대한 건설 그룹을 일궈낸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을 뛰어다니며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평생 피땀 흘려 쌓아 올린 회사를 제 유일한 후계자가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가난한 화가와 결혼하겠다니요. 사랑?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그 여자가 뭘 가졌는데? 돈 한 푼 없는 무명 화가 아니냐? 저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민혁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겁니까? 불행? 내가 책임져야 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게 행복이냐? 그날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민혁이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아들의 뒷모습을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혁이가 며칠 못 가 돌아올 거라고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거라고요. 하지만 민혁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눈치 빠르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까요. 차는 본사 건물을 지나쳐 한적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멈추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사는 조용히 차를 세웠고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낡고 오래된 건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 그룹의 별관으로 쓰였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빈 공간이지요. 저는 녹슨 철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먼지가 쌓인 복도를 지나 2층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민혁이가 어릴 적 그림을 그리곤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민혁이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그렸지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가 자라면서 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그림은 취미일 뿐 인생을 걸 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인이 되는 게 민혁이의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가에 놓인 낡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12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미련한 놈이었구나.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었습니다. 70대가 된 지금 저는 회사를 이끄는 일도 사람들 앞에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아들 없이 살아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민혁이를 붙잡았을까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차갑게 내쫓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번만이라도 민혁이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줬다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왜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지 알려고 했다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라도 민혁이가 돌아온다면 저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아비를 용서해다오. 저는 빈 방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저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택으로 돌아온 저는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득 책상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12년 전 민혁이가 집을 나간 뒤 몇 달 후에 도착한 편지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편지를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읽을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민혁이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 한 줄. 그것이 편지의 전부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녀가 정말 미안하다. 제 울음소리가 고요한 서재를 채웠습니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온 남자가 이제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기회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그 시각 도심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10살 소녀 서연이는 옥탑방 구석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무릎을 감싼 두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서연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늘 무언가 소리가 났었지요.
아침이면 식당 일을 나가려고 서두르시는 소리,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셔서 서연이를 안아주시던 따뜻한 목소리.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시선이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아빠가 살아계실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민혁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엄마 지아는 서연이를 안은 채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 식구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빠, 서연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별관에서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순간 도심 외곽 낡은 옥탑방에서 제 손녀가 혼자 떨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서연이가 어떻게 혼자가 되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1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아빠, 서연이의 시선이 가족사진 속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던 아빠가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던 그날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엄마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서연이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웃음을 잃으셨고 밤낮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서연이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서연이는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투정 부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를 때도 서연이는 낡은 신발을 꾹 참고 신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하실까 봐요. 하지만 엄마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병을 얻으셨던 거예요. 기침이 잦아지셨고 얼굴은 창백해지셨습니다. 서연이는 엄마에게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 서연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석 달 전 엄마는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하셨어요. 서연이는 엄마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엄마 곁에 있었어요. 엄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고 숨쉬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남지 않았던 걸까요? 서연아,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엄마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베개 밑에 숨겨두셨던 낡은 오르골을 꺼내주셨습니다. 이거 엄마가 너한테 주는 거야. 오르골은 낡고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표면은 긁혀 있었고 색도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것을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셨어요. 혹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오르골을 가지고 사진 속 장소로 가보렴. 엄마는 또 다른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주셨습니다. 낡은 건물이 찍혀 있는 사진이었어요. 서연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왜요? 엄마, 거기가 어딘데요? 엄마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아빠가 내가 힘들 때 꼭 그곳에 가보라고 하셨단다.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약속해. 서연아, 꼭 그곳에 가본다고.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것이 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혼자 남은 밤 서연이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엄마가 주신 오르골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오르골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태엽을 돌리자 낡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딘가 슬프면서도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서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할머니. 아랫집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야채죽이 담긴 냄비를 들고 서 계셨어요. 또 밥 안 먹었지? 이리 와, 얼른 먹어. 할머니는 죽을 그릇에 담아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뭘 감사해? 우리 서연이 이렇게 어린 게 혼자 있으니 할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이 엄마 장례식 때 할머니가 모든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장례 비용도 절차도 모두 할머니 덕분에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응? 저 아동보호시설에 가야 하나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 동사무소에서 사람이 왔었습니다. 서연이가 혼자 살 수 없으니 보호시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할미가 널 돌봐주고 싶지만 할미도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말이야.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할미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서연이는 알았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사시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신다는 거요. 할머니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서연이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참 의젓하구나. 너무 의젓해서 할미가 더 마음 아프다. 서연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그리웠습니다. 아빠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문이 닫히자 서연이는 식탁에 놓인 죽그릇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김이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우리 딸, 밥 굶지 마. 엄마 없어도 꼭 챙겨 먹어야 해. 환청처럼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서연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죽그릇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의젓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꾸역꾸역 넘기는 밥알이 목에 걸렸지만 서연이는 끝까지 그릇을 비웠습니다. 엄마가 보고 계실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아빠가 붙여주셨던 야광별 스티커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함만이 방안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주셨던 사진도 함께요. 사진 속 낡은 건물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꼭 가보라고 하셨지. 서연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서연이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이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옥탑방은 추웠지만 서연이의 가슴속은 더 추웠습니다. 10살 소녀는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이번 주 안에 보호시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가기 전에 엄마랑 약속한 곳에 가봐야겠어요. 서연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르골과 사진, 그리고 엄마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용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김밥을 싸주시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괜찮겠니?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하지만 그날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또다시 별관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면 늘 그곳에 가곤 했습니다. 민혁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였으니까요. 저는 2층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민혁이가 그리웠습니다. 민혁아,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저는 빈 방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사과해 본 적 없는 강태진이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에게 매일같이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창문 너머로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사진 한 장을 들고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아이를 위험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한편 시내 한복판 고층 빌딩. 저의 조카 강우석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애 움직임은? 아침부터 준비하는 걸 보니 어디 나갈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 어디 가는지 확인하고 적당한 기회에 조용히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상무님. 전화를 끄는 강우석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에게 핏줄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회장의 손녀라면 그 아이는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넌 없어져야 해. 서연이는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사진 속 주소를 보며 길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도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지만 서연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기쯤인 것 같은데. 서연이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한적한 골목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사진을 꺼내 건물들과 비교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기다. 드디어 사진 속 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2층짜리 별관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건물 외벽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철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는 왜 이곳에 가보라고 하셨을까요? 아빠는 왜 이 장소를 알고 계셨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꼬마.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가 돌아보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남자들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너 강서연이지? 우리랑 좀 가자. 누구세요? 서연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있어. 다치고 싶지 않으면. 싫어요. 서연이는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잡아. 저는 2층 창가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2명의 남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어른들의 다리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70대의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철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골목을 빙 돌아 다시 별관 앞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도망 못 가. 남자 1명이 숨을 헐떡이며 서연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이는 뒤로 물러서다가 철문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별관 철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서연이의 등이 문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에 문이 열리자 서연이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제가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저를 본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할아버지라고 해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 서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제 옷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2명의 수상한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을 누비며 단련된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넘쳤습니다. 남자들은 순간 주춤했습니다. 이 남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어린애를 쫓아다니는 게 그냥이야?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제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함부로 대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저를 잡아가려고 해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힐끗 내려다봤다가 다시 남자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 손녀를 건드리려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녀라고요? 손녀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내 손녀야 문제라도 있어? 제 목소리에는 서슴없는 기세가 실려 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호령하며 살아온 회장의 위압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상무님은 아이가 혼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있다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착각? 어린애를 쫓아다니는 게 착각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선택해 남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의 기세에 완전히 눌렸습니다. 게다가 정말 경찰이라도 오면 곤란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남자들은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타더니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놓아도 돼,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지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괜찮니? 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적한 골목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이런 곳까지 온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너를 쫓았지? 저도 모르겠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유를 몰랐습니다. 제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 남자들이 다시 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왜 제 별관 앞에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너는 여기 왜 온 거니? 서연이는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여기 가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사진을 받아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분명 제 별관 사진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틀림없이 이 건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을 갖고 있는 거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서연이는 다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낡은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주셨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받은 거래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오르골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가 민혁이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오르골이었습니다.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니? 서연이는 오르골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을 받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표면에 긁힌 자국, 바랜 색깔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태엽을 돌렸습니다. 딸랑딸랑 낡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멜로디였습니다. 민혁이가 7살 때 생일 선물로 주문 제작했던 바로 그 멜로디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곡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정말요?
하지만 왜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데 좀 외로워서. 서연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연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운전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저는 서연이를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제 손녀일까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르골, 사진, 부모님의 이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차가 멈춰서고 저는 서연이와 함께 내렸습니다. 와 서연이는 넓은 정원과 큰 저택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리와 저는 서연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들어선 서연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장은 높고 샹들리에는 반짝거렸습니다. 옥탑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불편한 건 언제든 말해. 깨끗한 침대와 책상, 옷장이 갖춰진 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렴 내일. 내 짐을 가지러 가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서연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열어둔 틈으로 서연이를 지켜봤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에서 오르골을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앉아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서연이가 오르골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은 계속 서연이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이미 서연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차려준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잘 잤니? 네, 할아버지. 저는 서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서연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쥐는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보통 아이들과 달리 젓가락 끝을 길게 잡았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혁이도 어릴 때 똑같이 젓가락을 잡았었습니다. 몇 번을 고쳐주려 했지만 결국 그 버릇은 평생 고쳐지지 않았었습니다. 설마 서연이는 밥을 먹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멜로디도 없는 그냥 흥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민혁이도 집중할 때면 똑같이 콧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그림 그릴 때도요. 서연아, 네. 뭐 불편한 건 없니? 아니요, 다 좋아요. 서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정부가 가져온 생선을 보자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서연이는 생선을 피해 다른 반찬만 먹었습니다. 생선은 안 먹니? 아, 저 생선을 잘 못 먹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혁이도 어릴 때 생선을 싫어했었습니다. 비린내를 못 참아 했지요. 젓가락 쥐는 법, 콧노래 부르는 버릇, 생선을 싫어하는 것까지 하나하나가 민혁이와 똑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회장님, 급한 부탁이 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처리해줘야 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나 의뢰하고 싶어요. 비밀리에. 알겠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염려 마십시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손녀가 맞다면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혁이를 영영 잃었다는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연이가 살던 옥탑방으로 가. 네, 회장님 차는 도심을 벗어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았을까? 내 아들이, 그리고 손녀가. 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옥탑방 문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에게서 받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구 몇 개와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 한쪽에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였습니다. 연필로 섬세하게 그린 초상화였습니다. 다음 장에도 그 다음 장에도 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 생각에 잠긴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기억 속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낸 것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녀가 정말 내가 맞구나. 이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녀가 맞았습니다. 민혁이가 이곳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킬게, 미녀가. 내 딸만큼은 꼭 지킬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의 개인 진료실로 들어서자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결과란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친손녀 확률 99.9%. 저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녀가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서연이를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아들 민혁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없다는 것도 확인된 겁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녀가. 아버지가 내 딸을 지킬게. 저는 곧바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서연이를 제 법적 후견인으로 등록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있으십니까? 여기 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주 안에 완료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무법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미녀가, 이제 아버지가 내 딸을 지킬 수 있게 됐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요. 며칠 후 서연이는 새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담 기사와 경호원을 배치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서연이가 내렸습니다. 뒤따라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서연이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연 학생, 학교 끝나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교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주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켜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애 누구야? 처음 보는데. 근데 저 차 좀 봐. 완전 고급 차잖아. 기사까지 있네. 재벌집 애인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이의 반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강서연이. 원래 옥탑방 살았대 진짜? 근데 왜 갑자기 저렇게 된 거야? 어떤 할아버지가 데려갔대. 재벌 할아버지라던데. 대박, 완전 드라마네. 서연이는 그 소리들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점심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학교를 넘어 학부모들 사이로도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강우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이거 보셨습니까?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모 건설 그룹 회장님이 갑자기 옥탑방 소녀를 데려가 키운다는 소문. 강우석은 글을 읽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군. 이게 무슨? 회장님이 실수하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정체불명의 아이를 갑자기 데려다 키우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강우석은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연세가 이제 70 넘으셨잖아.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 아니냐는 소문을 퍼뜨리기 딱 좋아. 그럼 설마 치매설이요? 노망든 할아버지가 어린애한테 홀려서 회사 돈 퍼준다. 이보다 좋은 스토리가 어디 있어?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뭘 믿느냐가 중요하지. 강우석은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챙겨뒀던 기자의 명함이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연락해. 적당히 기사 하나 내보내라고. 제목은요? 이렇게 뽑으면 되겠네. 고령 경영인의 위험한 판단. 회사는 괜찮은가? 알겠습니다. 이틀 후 한 경제 전문 매체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고령 경영인의 위험한 판단. 주주들 우려 커져. 기사 내용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의심을 심었습니다. 최근 강태진 회장이 신혼 미상의 아동을 개인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영 판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 정체불명 소녀에게 회사 자금 지원 의혹, 70대 회장의 돌발 행동, 이사회 긴급회의 소집 검토. 그날 아침 저는 신문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의 사실무근이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주주들도 술렁이고 있고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아이 하나 보호하는 게 문제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며칠 후 더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차를 타고 내리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고급차에서 내리는 장면만 크게 부각시키고 마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 회장, 정체불명 소녀에게 억대 지원, 치매 의혹 제기. 본문은 더 심했습니다. 강태진 회장이 최근 고급 승용차와 전담 기사, 경호원까지 배치해 한 소녀를 돌보고 있다. 소녀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회장과의 관계도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고령의 회장이 판단력을 잃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저는 태블릿으로 기사를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회사 주가 그래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주주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강우석이었습니다. 그가 아니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저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서연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학교에서 애들이 그래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피해를 준다고,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난다고. 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떠날게요. 그럼 할아버지가 편해지실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서연아, 잘 들어. 할아버지는 내가 와서 다시 살고 싶은 이유가 생겼어. 내가 없었으면 할아버지는 그냥 일만 하다가 죽었을 거야. 할아버지는 나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널 지킬 거야.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못해. 나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강우석을 조사해. 김 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이 모든 게 그놈 짓이야. 증거를 찾아야 해. 제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이에게 접근한 인간들부터 추적해 누가 시켰는지,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강우석이 경영권을 노린 흔적이 있는지 전부 파헤쳐.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감히 내 손녀를, 내 가족을 건드리다니.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을 누비며 단련된 강태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기사가 쏟아졌고 인터넷에는 악플이 넘쳐났습니다. 회사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이사회는 저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날 아침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우석 상무가 주도한 거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온 겁니다. 강우석이 저를 끌어내리기 위한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강우석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우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가 하락 그래프, 언론 기사 스크랩, 주주들의 항해 메일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회사 주가는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회장님의 최근 행보에 대한 시장의 불신 때문입니다. 한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주들이 연일 항의하고 있습니다. 강우석은 계속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쓴 비용 내역이라며 조작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체불명의 소녀에게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하지만 강우석은 침착했습니다. 그럼 증명하시죠. 회장님,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사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녀가 맞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손녀라고? 회장님께 손녀가 있었나?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DNA 검사 결과입니다. 친손녀 확률 99.9%. 서류가 이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강우석은 비웃었습니다. DNA 검사요? 이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회장님, 정말 손녀가 맞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왜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우석은 다른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연로하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겁니다. 외로움에 낯선 아이를 손녀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내가 착각이라고? 그렇지 않다면 증명하십시오. 제대로 된 증거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었습니다. 민혁이의 스케치북도 며느리의 일기장도 모두 집에 두고 왔습니다. 강우석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당분간 휴식을 취하시고 경영은 이사회에서 맡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물러나시는 게 절대 안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평생 일궈온 거야.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만든 거라고. 하지만 회장님, 나는 물러서지 않아 절대로.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우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원하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럼 투표로 결정하시죠. 투표? 회장님이 일시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러분,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일시적 사퇴에 찬성하시는 분? 천천히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1명, 2명, 3명. 결국 과반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제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한 이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는 제 표정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궈온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연이는 제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방 책상 위에 작은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빠 스마트폰이에요. 옥탑방에서 가져온 상자 속에 있었는데 오늘 충전해 봤더니 켜졌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혁이의 스마트폰이라니. 여기에 아빠가 저한테 할아버지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어요. 서연이는 스마트폰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민혁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이 사진 봐. 이분이 서연이 할아버지야. 영상 속 민혁이는 어린 서연이에게 낡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야? 어린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은 강태진. 아주 멋진 분이지. 민혁이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서연이가 할아버지 이름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꼭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미녀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에게 할아버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영상을 회사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할아버지 손녀라는 걸요. 저는 서연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할아버지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민혁이의 목소리, 표정, 서연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민혁아, 아버지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저는 화면 속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딸만큼은 꼭 지킬게 약속한다. 다음 날 아침, 김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뭘 찾았어? 강우석 상무의 증거입니다. 김 비서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CCTV 영상입니다. 강우석 상무가 고용한 자들이 서연 양을 쫓아다닌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취록입니다. 강 상무가 해결사들에게 서연 양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내용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언론 조작 증거도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기사를 쓰게 한 송금 내역과 통화 녹음입니다. 잘했어. 김 비서, 저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내일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긴급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저는 서연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 덕분에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이는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재로 돌아가 민혁이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민혁아, 내일 아버지가 내 딸을 지키는 모습을 지켜봐라.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게. 화면 속 민혁이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회의실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사퇴 압박을 받은 회장이 왜 다시 회의를 소집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강우석도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제 승리를 확신했으니까요. 회장님, 무슨 일로 다시 회의를 소집하셨습니까? 강우석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석에 앉았습니다. 어제 여러분께 제대로 된 증거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김 비서가 회의실 스크린을 켰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쯤으로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린 서연이와 한 남자가 낡은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 사진 봐. 이분이 서연이 할아버지야. 영상 속 남자가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야? 어린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은 강태진, 아주 멋진 분이지. 남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서연이가
할아버지 이름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다정하게 할아버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 그 영상이 그 어떤 증거보다 더 강력하게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제 아들입니다. 강민혁 12년 전 제가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가난한 화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아야 할 후계자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들은 숨죽이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갔고 저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참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전 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돌아오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과로로 병을 얻어 보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서연이는 제 친손녀가 맞습니다. 99.9% 확률로요. 이사들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강우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강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연이를 쫓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강우석 상무가 고용한 자들입니다. 10살짜리 아이를 쫓아다녔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녹취록입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나타났습니다. 강우석이 해결사들에게 서연이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강 상무는 제 손녀를 해치려 했습니다. 경영권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조작 증거입니다.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기사를 쓰게 했습니다. 송금 내역과 통화 녹음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강우석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강상무, 이제 누가 판단력을 잃은 겁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강상무, 이게 사실입니까? 강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서연아?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서연이는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10살 소녀치고는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연입니다. 강태진 회장님의 손녀예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거짓말쟁이처럼 만들려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서연이는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엄하시지만 따뜻한 분이라고.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꼭 사랑해 달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요. 혼자 남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서연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전부예요. 제발 할아버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회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이사들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결국 투표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강우석 상무의 모든 직위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이번에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모든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우석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사들이 차례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회장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서연이 덕분이야.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회사에서 나쁜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하셨어요. 서연아, 이제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단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뭔데요, 할아버지? 너랑 함께 사는 거지.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할아버지는 큰 저택을 떠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동네에 작은 집을 구하셨어요. 어때, 서연아? 마음에 들어?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좋아요, 할아버지. 무엇보다 뒤편에 아담한 정원이 있었어요. 꽃나무와 채소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신나서 정원을 뛰어다녔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어요. 미녀가, 아빠가 내가 꿈꾸던 집을 마련했단다. 이사를 마친 첫 주말이었어요. 서연아, 오늘 갈 곳이 있어. 어디예요? 아빠, 엄마 만나러.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아빠,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차를 타고 공동묘지로 향했어요. 소박한 무덤 앞에 섰어요. 강민혁, 윤지아.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민혁아, 지아야, 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늦었지. 정말 늦었어. 살아있을 때 찾아갔어야 했는데. 고집부린 나를 용서해다오.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그래도 너희 덕분에 다시 살 이유를 찾았단다. 서연이를 잘 키우겠다고. 너희가 준 선물을 소중히 지키겠다고. 저도 무덤 앞에 절을 했어요. 아빠,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아빠와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무덤을 바라보셨어요. 미녀가, 할아버지는 이제 깨달았어. 내가 진짜 물려주고 싶었던 게 뭔지. 돈도 회사도 아닌
사랑이었어.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단다. 우리는 꼭 껴안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정원에서 함께 꽃을 심었어요. 할아버지는 흙을 파시고 저는 꽃씨를 뿌렸어요. 둘이서 정원을 가꾸니 시간이 금방 갔어요. 할아버지, 여기 장미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봄이 되면 활짝 피겠구나. 해가 지고 노을이 정원을 물들였어요.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저는 활짝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할아버지도 행복하단다. 서연아 학교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지만 이제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서연아,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응, 좋아.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선생님도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서연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네요. 방과 후 할아버지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제는 기사 아저씨 대신 할아버지가 직접 데리러 오세요.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체육 시간에 피구했는데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대단한데?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저녁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요리를 해요. 서연아, 양파 좀 까줄래? 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잘해요. 밥을 먹으면서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빠가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내 아빠는 어릴 때 정말 그림을 좋아했단다. 너처럼 말이야. 저도 아빠처럼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 좋은 꿈이야.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식사 후에는 함께 TV를 봐요.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앉으면 정말 포근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서재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보고 계셨어요. 아빠가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할아버지, 뭐 보세요? 아빠가 그린 그림이야. 할아버지 그림이란다. 저는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나 봐요. 그래, 할아버지가 몰랐을 뿐이지.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연아, 할아버지한테 아빠가 못해준 것들을 내게 꼭 해주고 싶구나. 약속한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빠 말이 맞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문을 노크하셨어요. 서연아, 잘 준비됐니?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제 이불을 덮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잘 자거라. 우리 손녀 할아버지도 잘 자요. 다음 날 아침 정원에 심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꽃이 폈어요. 정말 예쁘구나. 우리는 함께 정원에 물을 주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할아버지 돈과 권력을 쫓다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분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손녀와 함께 꽃을 심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부모님은 떠나셨지만
할아버지가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예요. 할아버지에게는 다시 가족을 사랑할 기회, 저에게는 다시 사랑받을 기회. 할아버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물론이지, 서연아. 할아버지가 널 영원히 지킬 거야.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정원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요.